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 라인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이를 두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경제 라인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엔 여야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갖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교섭단체 간의 이해가 상충하고 있어서 협상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최 의원님, 김종필 전 총리의 연결식이 오전에 엄수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들이 오고 가는 와중에 일단 오늘 마지막 이제 장례식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 어떠신지 좀 마음을 한번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유명을 달리하셨기 때문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근데 각자 선 위치에 따라서 정말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소위 보수 쪽, 그다음에 산업화를 중시하는 쪽, 그리고 산업화에 있어서도 또 갈리는데요. 예. 산업화의 공이 과연 집권 세력의 공인가 아니면 정말 국민들이 밑바닥에서 열심히 일한 건가의 방점에 따라 둘 다 중요하지만 또 평가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학생운동부터 민주화운동 하면서 네. 탄압을 많이 받아온 입장이라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해서 인색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선은 이분이 5.16 군사 쿠데타의 사실상의 주역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이라든지 대한민국이 1960년 이후에 어떤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거의 세팅한 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정치, 경제, 문화,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예. 우리가 요즘 적폐청산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적폐를 쌓아오게 한 시발점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결코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러나 이제 정부 차원에서 훈장을 취소한 부분은 예. 그건 또 정부는 정부로서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춰서 훈장을 취소했다고 생각해서 심정적으로는 찬성하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 정도의 생각입니다. 5.16 쿠데타의 사실 원흉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공보다는 과 쪽에 살짝 더 무게를 네. 두셨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근데 예. 그때 시대 상황을 빼놓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쿠데타 말씀을 하십니다만 5.16이 형식적으로 쿠데타인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만 놓고 보면 나폴레옹도 쿠데타로 집권하고 이성계도 쿠데타로 집권하고 조선 건국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형식보다는 결과가 어떠했느냐라는 것을 좀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화나 경제 발전을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김종필 전 총리 혼자 한 거냐, 국민들이 애썼지. 이름은 맞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싱가포르를 얘기할 때 이광효 전 총통을 빼놓고 네. 싱가포르를 얘기할 수 없고, 등소평을 빼놓고 중국의 개혁 개방과 그에 따른 경제 발전을 논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 사회의 산업화 경제 발전에 있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리를 빼놓고는 얘기가 잘 안 되는 거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만 우리 현대 사회의 큰 거목, 그리고 그야말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이제 넘어간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면 아마 서울 추모공원에 도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곧 화장이 진행이 될 텐데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두 자리를 모두 교체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더 방점을 찍겠다, 혹은 문책성 인사다. 일단 간단하게 좀 평을 해주시죠. 우선은 장하성 실장이 유임되었잖아요.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로 출범한 거잖아요.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은 계속 가져가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럼 이제 이 소득주도 성장을 내걸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을 좀 높이는 방향을 통해서 그것이 소비를 진작시켜서 이제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철학은 그대로 지키되
문제는 한편으론 속도 조절론이 문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예. 속도 조절론도 받아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기본 바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교수님이나 학자들은 기본 세팅은 잘 하실 수 있는데 성과를 내는 쪽은 아무래도 실무적 감각이 있는 관료 출신이나 예. 그다음에 오랫동안 일을 했던 정치인 출신이 낫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정태호 일자리 수석 같은 경우 예. 그 호흡 속에서 이제 성과를 내는 단계로 넘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문책성이라고 언론이 자꾸 표현을 하는데 예. 사실상 그 청와대 전 두 분의 수석이 일한 게 6개월이고요. 예. 네, 그리고 추경을 편성했습니다만 2차례. 추경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통해서 일자리에 마중물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추경 예산이 적절하게 빨리빨리 집행되고 쓰여야 되고 그런데 국회에서 이제 일단은 제동이 걸렸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동수당 같은 거. 예. 네, 이런 거는 6월 이제 지방선거 때문에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의 혜택이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실패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단정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야당이나 비판하는 쪽에서도 우리는 실패의 원인을 멀어보니까 이 부분을 고쳐라.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가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합리적 대안은 잘 수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경제학자에서 정통 관료 출신으로 좀 바뀌었잖아요. 이를 두고 뭔가 경제 정책에 조금은 기조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변화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계신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많이 바뀌었죠. 근데 사람 바꿔서 뭐 하나요? 사실은 잘못된 정책을 수정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설계가 잘못된 단적인 예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일자리는 경제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독립된 병렬적으로 경제수석 따로 일자리수석 따로 지금 청와대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부터 기본 설계가 잘못돼 있는 거거든요. 예. 소득주도 성장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성공한 예도 없고 이거를 정말 국가의 주요 경제 정책으로 실시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사실은 기본 설계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대안을 말씀하시라고 그러는데 정말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 지금처럼 최저임금을 높이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성장이 안 돼요. 진정으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절세예요. 사실은 겉돈이 늘어나면 뭐예요? 세금 떼고 4대 보험료 떼고 자기 통장에 찍히는 액수가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이 정부는 소위 얘기하는 겉돈은 올라가는데 그에 따라서 세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의 가처분 소득이 절대로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통하고 지금 그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는 이 기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수석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정책을 수정해야 될 시점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절세 문제는 이 세금의 기준을 만든 건 지난 정부 때예요. 이 정부 들어서 뭐 세금의 기준을 바꾼 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고소득세율은 좀 올렸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런데 42% 구간을 신설했죠. 그 올렸는데 그것도 여야 합의로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저게 전통적인 낙수 이론과 민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세금을 낮추는 요 방향이 이게 그동안의 정통 경제학에서 경제를 운영해온 방식이죠.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 낙수 이론과 민간 일자리 창출과 소위 세금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진작시켜 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정통 경제학이나 보수 정부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거 맞아요.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은 왜 나오게 되었느냐? 이제 낙수 이론이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지도 못하고 이게 세계화되면서 국내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국내 경기 활성화 효과가 떨어졌다는 것 또한 보수 경제학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양극화는 심해지니 그 양극화의 원인 중에 하나가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자, 가처분 소득을 높여야 된다. 이것까지 동의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그런데 이걸 하나 아셔야 돼요.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려면 민간 투자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2008년에서 2014년 사이에 민간 투자의 평균 증가율이 0.7%입니다. 그러면 이 2008년에서 2014년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예요. 예. 그래서 낙수 이론과 민간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법인세 인하 등을 기본 기조로 경제를 운용할 때였거든요. 예. 네. 이때 0.7%밖에 투자가 안 늘어나서 제자리 일자리가 안 걸음이었다. 늘어났어요. 예. 그렇다면 정통적으로 해왔던 이론들, 민간 일자리 창출이 어쨌든 거의 8년 동안, 6년 동안 그 이후에도 작동을 안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데도 과거에 했던 낙수 이론, 절세 이걸 계속 얘기하면 어쩌자는 거냐. 지금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지금 실업률이 떨어졌다, 예. 뭐 실업률이 뭐 그 높아졌다, 혹은 실업률이 뭐 사상 최악이다, 최고, 예. 이런 얘기가 이게 문재인 정부 6개월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누적된 경제 문제가 이제 집약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게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집권 여당이니까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면 빨리 공공부문 일자리라도 문재인 정부가 설계한 대로 빨리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우선 야당이 협조해주고 예. 이후에 판단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설명드릴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그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왜 그러면 민간 분야의 투자가 조금밖에 안 늘었냐 이 말씀하셨는데 예. 한 가지를 빼놓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2008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다 투자가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 경기가 호황이죠. 예. 미국이나 뭐 다 호황입니다. 근데 세계적인 경기 호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감세했다고 그랬는데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3% 낮췄다가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했다고 난리 쳐갖고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늘었어요. 그때 최저한세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R&D 투자 같은 거 하면 이제 공제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그 혜택을 많이 없애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 때는 세금이 늘었지 절대 감세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세로 인한 소득 그 성장 효과는 많은 예가 있어요. 지금 보면 아일랜드가 법인세가 유럽에서 가장 낮습니다. 법인세가 12.5%예요. 그래서 뭐 구글이 됐던 애플이 됐던 웬만한 세계적인 굴지 기업의 유럽 본부는 다 아일랜드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워낙 낮으니까 글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철새가 좋은 환경을 따라서 이동하듯이 자본도 가장 사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아일랜드가 세계 금융위기에 많이 깨졌지만 이미 회복을 다 하고 지금 경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인세 25%로 올렸죠. 그리고 개인소득세 올렸죠. 그리고 이제 보유세 곧 왕창 올리겠다고 지금 세율과 그 과표를 동시에 올리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이래갖고 경제가 좋아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냐. 근데 우리나라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세계적인 경제 환경을 논외로 하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때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기였어요. 그때 선방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좀 모순된 지점이 있는데요. 우선 이명박 정부 초기에 2008년에 리먼 사태가 있었던 거 인정합니다. 근데 2009년 들어서는 가장 먼저 리먼 사태의 충격에서 벗어났다고 대대적인 선전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은 우리나라. 2008년에서 2014년 6년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2008년 한 해 빼고 그럼 2009년에서 2014년으로 수정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화시킬 수 없는 거고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2009년에 아니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면 1년 만에 100% 회복이 아니 그런데요. 됩니까? 그때 2009년에 아니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들어보시죠. 2009년이 지나면서 이명박 정부가 가장 빨리 그 충격에서 벗어났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명박 정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감세를 했다는 건 저는 그 자료를 감세를 본 일이 못했어요. 없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감세를 하지 않고 일부 증세를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근데 그 증세를 했다는 건 저는 자료로서 본 적이 없고요. 예를 들면 세율을 올리거나 이런 거는 그때 할 수가 없었고요. 왜냐하면 예. 정부가 감세 정책을 쓰는데 그 야당이 얘기한다고 세율을 바꾸겠습니까?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담배세의 부가가치세 인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범칙금을 아주 철저하게 걷는다든지 이런 일종의 편법으로 증세 효과를 누렸었죠. 네.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세계적인 경기 호황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아일랜드나 이런 데를 얘기할 때 꼭 같이 봐야 되는 건요. 그 나라의 경제가 유지되는 게 그런 법인세가 낮아서 외부 기업이 들어와서만 그러냐 아닙니다. 네. 그런 나라들은 다 복지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복지 수준이 높다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복지비 조금만 올리려 그래도 자유한국당 쪽에서 난리가 나고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OECD의 50% 60%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가 잘 되는 나라들은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소득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의 성장 위주의 정부가 계속 정권을 잡아왔잖아요. 예. 이제 소득에 초점을 맞춘 정부가 균형을 맞출 수 있게 야당 협조가 필요한 알겠습니다. 거죠. 문재인 네. 정부의 이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를 좀 네. 해보고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어제 이 청와대에서 내부 인사 발표를 할 때 송인배 제1부속 비서관이 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를 두고도 지금 뭐 야당에서는 아니 이게 드루킹 조사를 꼭 특검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정무비서관으로 가는 게 맞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수평 이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비서관에서 비서관으로 옮겼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승진 인사죠. 예.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 중에 정무비서관은 대우가 다른 비서관들하고는 틀립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 차량과 기사가 제공되느냐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비서관 사이에서도 차지하는 위상이 완전히 틀리죠. 사실상 승진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앞으로 이제 드루킹 특검이 진행되면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만에 하나 수사가 잘 돼서 정말 뭐랄까요, 민주당 내에서도 송인배 비서관이나 아니면 관련된 지금 김경수 당선자나 뭐 좀 속된 표현으로 털고 가자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정권에 부담되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근데 이런 얘기를 아예 싹을 자르는 거죠. 왜냐하면 정무비서관은 웬만한 국회의원, 초재선 국회의원보다 사실상 뭐랄까요, 국회의원들이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를 승진 인사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참 글쎄요, 뭐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한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병헌 정무수석은 그만두지도 말아야 되고 검찰 수사도 안 받았어야죠.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전병헌 전 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도 청와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조금 현실하고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수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검찰이 하는 거고 저는 뭐 검찰이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의 정치 검찰처럼 하면 뭐 이 대명천지에 가능하겠습니까? 언론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다음에 송인배 비서관이 비서진입니다. 비서진. 이게 내각과 비서진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진은 대통령과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김경수 지사 당선자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드루킹과 송인배 비서관하고는 그 내용이 나온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다만 드루킹이 송인배 비서관한테 접근을 했고 송인배 비서관이 그쪽 그룹에 무슨 간담회에 참석했었고 또 간담회를 2번 했는데 한 번 간담회를 했을 때 드루킹 쪽에서 김경수 의원을 뭐 소개해달라고 했는지 어쨌는지 거기에 김경수 의원이 참석해서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을 알게 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과 어떤 관계를 맺었다거나 게다가 뭐 후원금을 받을 위치도 아니잖아요. 원외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이제 간담회 비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드루킹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뭐 이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 특검이 자유한국당 쪽에서 추천한 분이 특검이 됐습니다. 허익범 특검이. 예. 그러면 그건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거니까 특검이 수사를 했는데 자유한국당 입맛에 맞으면 특검이 잘했다고 하고 자유한국당 입맛에 맞지 않게 저는 뭐 송인배 비서관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결과가 나오면 또 특검을 인정 안 할 정치검찰이다. 겁니까? 예, 정치 특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허익범 특검이 이제 잘 수사하기를 지켜보고 뭐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또 다는 아니죠. 이게 예. 재판에 가서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좀 필요한 게 이번 특검은 특히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특검이 임명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를 잘 하도록 지켜보고 그 결과를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일단 특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파견 검사도 그렇고요. 공무원 특별수사관도 뭐 아직도 파견이 안 됐다고 하고요. 좀 시작부터 약간 삐그덕거리는 느낌인데요. 오늘부터 90일인데 아직 수사 진영이 다 안 갖춰져 예.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지금 사실상 이제 특검하면 특검이나 특검보는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현직 검사가 아닌 분들이 맞지만 실제 수사는 이제 검사들이 파견 나가서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 드루킹 특검이 검사들이나 검찰 수사관들에게는 지금 사지처럼 인식돼 있어요. 그래서 저 아는 뭐 부장도 드루킹 특검 파견 나가라 그러니까 거기 파견 나가라고 계속 나한테 그러면 나 차라리 사표 쓰겠다 이런 검사들이 좀 있어서 예.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은 특검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정권 초기고 정권의 핵심을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칫 잘못하면 수사를 잘하면 적폐검사로 몰리고 예. 수사를 잘 못해서 성과가 안 나오면 무능한 검사로 찍힐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가봤자 가고 싶지 않은 특검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뭐 법무부 검찰에서도 특검 가라고 검사도 의사타진을 네. 해보고 수사관들한테도 의사타진을 하는데 전부 손살을 치니까 이게 구성 자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90일이니까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참 시작이 말씀하신 대로 시작부터 지금 삐걱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말씀을 들으시면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적어도 우리나라 검찰이면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인데 예. 눈치 보여서 파견돼서 그 특검에 가고 싶지 않다고 그런다면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실망인데요. 우선 첫째는 사실은 공무원이고 공직자잖아요. 그리고 네. 특검은 국회에서 합의한 거잖아요. 네. 가기 싫어도 임무가 맡겨지면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저는 국민의 공복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트라는 게 뭔가요? 엘리트라고 칭찬받고 추앙받고 그래서 엘리트가 아니잖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특검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진실과 사실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애써야 엘리트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저 말씀 들으면서 뭐 심정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그거를 입 밖에 내는 순간 그리고 그걸 국민들께서 들으시는 순간 예. 너무 실망스럽다. 우리 검찰은 정말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씁쓸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구성될 거고요, 특검은. 그리고 꼭 그런 분들만 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검찰에는 그 사실을 통해서 정의를 밝히려는 예. 그리고 그 결과를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국민들 앞에 열심히 했다. 내 능력에 따라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국민께서 판단해 달라. 네.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최 의원님 말씀이 100% 지당하신 말씀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 정부 들어와서 지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했다고 해서 적폐로 몰려서 지금 공무원들이 고발당하고 수사받고 지금 사법 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사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열심히 실행하고 실무
공무원으로서 아니면 뭐 1급, 2급 공무원으로서 그걸 책임지고 맡아서 한 건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사법 처리가 되고 있잖아요. 누가 그러니까 되고 현실을 있습니까?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요. 그런 예 지금 너무너무 잠깐만요. 많이 있죠. 지금 아니 그 너무너무 말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고 그 구체적으로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자, 무슨 그러면 얘기냐면 한 가지-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저는 김기춘 실장 구속돼 있죠.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병우 전 수석 구속돼 있죠. 예.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업 공무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리고 직업 아니 당연하고 국정농단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책임지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만약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시켜서 할 수 없이 한 분들이 예. 저는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그거는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그 말도 안 되게 그 이전 정부의 공무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아니 뭐 생각합니다. 예는 너무 많습니다만 한 가지 네. 예만 말씀을 드리면 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습니다. 그 네. 정책의 옳고 그름은 견해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국정화 관련해서 실무를 담당했던 교육부 공무원들, 직업 공무원들, 그러니까 뭐 장차관이나 청와대 수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교육부 공무원들이 지금 고발해서 수사받고 있잖아요. 지금 예. 현실적으로 아니, 누가요? 그런 예가 많이 있죠. 아니 그렇게 그 말씀하시면 안 사실을 되고 모르고 계세요? 아니요. 공무원들 적어도 이 고발했지 자리에 않습니까? 이 정부에서. 네. 적어도 이 자리에서 역사 교과서 저는 이제 왜곡 사태라고 생각하는데 예. 잘못된 국정화 추진. 이거 유일하게 아니, 북한을 따라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못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책임을 묻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거는 예를 들면 교육부라든가 어떤 단위에서 자체 조사를 했을 때 뭐 그냥 이거는 내부 징계 정도로 끝날 사안이 있고 이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잘못을 한 것이 밝혀지면 저 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따지지 않고 뭉뚱그려서 얘기하기는 곤란한 사안 같아요. 자, 국정화의 정책 결정을 공무원들이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정책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정부에서 결정한 정책을 수행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피해를 보고 사법 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거를요? 현실을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완전히 그게 알겠습니다. 아니라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지금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발된 분들은 왜 고발이 되냐면요. 예.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교육부면 교육부, 이를 추진하는 과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 과정과 절차를 어긴 경우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정부 정책이라도 내부에 그 규칙이 있잖아요. 우선 시행령이 있고 관련된 시행령에 따른 규칙이 있는데 직업 공무원이 왜 있습니까? 그 규칙을 지키라고 있는데 그 규칙을 어겼을 때 그 규칙을 자발적으로 어겼냐 아니면 위에서 지켜서 어겼냐 이런 걸 따져봤을 때 혐의가 있으면 전 고소고발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드루킹 특검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가 국정교과서 이야기까지 그러게 좀 넘어갔는데 넘어갔네요. 일단 다시 좀 자리를 돌아와서 국회 이슈를 안 짚어볼 수 없습니다. 원구성 협상 관련한 논의가 아마 오늘 오후부터는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셈법이 정말 복잡해지고 있어요 지금. 예. 누가 위원장 자리 배분 문제, 뭐 국회 부의장 문제 일단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방정식이 상당히 고차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뿐만 아니라 지금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정의당까지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정말 협상 결과에 따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정해진 법칙도 없는 거고 예. 누가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국회 부의장 한석 그리고 무엇보다도 놓칠 수 없는 법제사법위원장 네. 자리 그리고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는 지키려고 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소위 지금 범여권이죠.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은 뭐 사실상 저희는 야당으로 보기 좀 힘들다는 견해를 갖고 있어서 예. 소위 범여권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게 어떠한 몫을 띄워줄 거냐 그거를
야당 몫으로 해서 거기서 뺏어올 거냐 아니면 민주당 몫에서 나눠줄 것이냐 그건 정말 협상의 결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범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냥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예. 현재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야당입니다. 예. 예,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그렇죠. 명확히 할 필요가 예.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이제 평화와 정의를 위한 모임으로 예.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2석 정도의 그 위원장을 요구하고 있고 그 들어보니까 노회찬 그 정의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게 되어 있는데 관례상 예. 꼭 그거를 자유한국당이 맡아야 되냐. 민주화 평화연대 이 모임에서 맡을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복잡하긴 하지만 다당제에 있어서 이렇게 그 상임위원장을 분배하고 이건 당연한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이건 민주당도 그런 다당제 운영의 원칙을 이해해야 되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더 많이 이해해야 이게 풀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이런 방식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임위 하나에 뭐 방송, 통신 막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있는 상임위 있잖아요. 예. 그런 상임위를 이번에 좀 쪼개서 위원장 수를 늘리는 뭐 그런 방안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국회가 협상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한국당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태 권한대행이 비대위가 공천권까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또 하면서 지금 네.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웃으시는데 우선 생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총선이 1년 10개월 정도 남았죠. 근데 예전의 예를 보면 총선 보통 2달 전에 공천이 결정되면 엄청 빠른 일찍 거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한 달 전까지 공천을 완료합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구성되는 비대위가 공천을 결정할 때까지 그러니까 한 달 아니 1년 뭐 한 8개월 이상이 가는 비대위냐? 그 맨날 비상이에요. 한국당은 그거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 순리대로 하자면 다음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까지 비대위고 차기 총선에서의 공천은 차기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지도부가 예. 뭐 결정하는 게 맞겠죠. 근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비대위 체계를 뭐 처음부터 약간 그런 의도가 보였습니다만 상당히 장기간으로 가져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천도 비대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뭐 스케줄상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냥 그런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비대위 구성이 어렵잖아요. 예. 지금 이 시점에서 누가 비대위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가이드라인도 다 나와 있어요. 비대위의 결과를 예를 들면 중앙당을 해체한다든지 예. 뭐 이런 얘기를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간다든지 이게 비대위의 결과여야 되는데 예. 이미 권한대행이 다 얘기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럼 비대위를 누가 하겠냐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비대위에 권한을 주겠다 이런 뜻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끼를 던지는 느낌. 아니 그렇게 표현하죠. 그건 좀 그런데 어쨌든 비대위에 이런 권한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비대위를 장기간 운영할 수도 있다. 혹은 더 해석하면 비대위원장을 당대표로 추대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비대위 구성을 위한 고육지책적 발언 뭐 예.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훨씬 고급 발언으로 정리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